하나만 좀 네. 죄송합니다. 지금 그 디스플레이 업계 LCD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고사가 됐습니다. 맞아. 네, LG 디스플레이는 그 직원들 다 내보냈고요. 네. 그 삼성 디스플레이도 LCD 업계는 거의 철수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는 네. 지금 OLED 업계만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OLED도 지금 반도체 D램이나 V랜드처럼 계속 그 기술 개발로 격차를 좀 유지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거지만 결국에는 중국이 계속 따라오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그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금 LCD처럼 OLED나 반도체도 중국의 위험이 오면은 좀 많이 힘들어질 수 있다. 중국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중국이 정말 자유민주적인 그 가치관을 잘 국가나 시민이나 잘 탑재를 해서 네. 열린 교역과 또 통상을 하고 교류를 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신뢰를 잘 확보해 줄 수 있으면 문제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네. 중국에서 정부가 기업에게 관여하는 거, 그 기업이 또 민간에 관여하는 거 하고 하는 게 자유민주 국가에 와서 그거를 남용을 하는, 즉 무임승차를 하는 식으로 중국이 하면 우리는 문을 활짝 열어놓은 개방 국가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그들에게 좀 그들이 공정하게 하지 않는 것이 어떠한 영역에서든 있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고 정책적으로도 하고 할 수 있었어야 했는데 많이 늦어져서 맞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도 너무나도 사실 산업 현장이지만은 일상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뭐 태무나 뭐 이게 그쵸. 사실 그런 네. 것도 있잖아요. 예, 좀 진지하게 우리가 중국이라는 이 이슈를 좀 진지하게 다뤄 나가는 그런 단계로서 계속 발전을 해 나가는 상황이면 분명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네, 그 좋습니다. 민주당한테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카메라 보고 한마디. 아니 이렇게 중국의 네. 위협이 거센데 국회 증언 감정법으로 네. 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지 못하도록 왜 법을 제출해서 통과를 시킵니까? 그리고 중국이라는 국가가 물론 이제 뭐 저희의 적국은 아니지만 산업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고 산업 스파이가 분명히 들어올 수가 있는 건데 왜 외국으로 죄송합니다. 간첩의 대상을 적국이 아닌 외국으로 확장을 해서 중국의 산업 스파이를 경계를 해야 되는데 왜 외국으로 확장을 못하게 합니까? 네. 진짜 말이에요. 간첩법이 제일 사실 놀라운 거기는 해요. 저도. 맞습니다. 뭐 이거 한마디 하고 싶었습니다. 네. 네. 속이 좀 시원하신가요? 아직은? 아직은 다 아직은. 또 사실 이렇게 하시면 또 네. 많은 보시는 분들이 뭐 또 무슨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정말 기상천외한 발언이 나왔는데요. 그냥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거는 네. 혐오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자본, 즉 그런데 페어하게 플레이하지 않는 자본이 우리를 예속하면, 그러니까 우리를 그것으로 붙잡아서 우리에게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을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happen to be 그게 중국 자본인 거죠. 네. 근데 중국 자본이 그냥 정말 아주 클린하고 투명하게 우리에게 가치도 창출해주고 일자리도 창출해주고 해주면은 좋은데 네. 그게 아니라 들어와가지고 딴 마음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식으로 영향력을 투사하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이제 아닌 것이죠. 그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보수가 접근을 하는 건데 이제 왼쪽에서는 공격하기 쉬우니까 프레임 씌워가지고 그냥 뭐 극우 혐중 이렇게 해버리는 거는 저는 그거는 좀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보고 판단하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아까 옆에 계신 패널 분들이 산업이랑 통상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네. 어떻게 보면 교육은 그런 산업 통상을 뒤에서 이제 서포팅하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쪽에서 제일 큰 문제점은 그쵸, 시청자분들도 다들 아시겠지만 전교조죠. 전교조에 대해서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바는 첫 번째는 애들 공부를 너무 안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애들을 거의 10년 가까이 봤는데 이게 최상위권 얘기는 아닙니다. 최상위권은 지금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공부를 항상 잘해요. 솔직히 지금 애들은 거의 뭐 영어가 네이티브급으로 되는 애들도 이제 보니까 벌써 어린 나이인데도 와, 너는 영어도 잘해? 중국어도 잘해?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아래 중간부터 그 밑에 있는 공부보다는 이제 다른 데 관심 있는 친구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주변 문화에 되게 휩쓸리기 쉬운 친구들이 제일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전교조가 교육 현장에서 발언권을 강화한 이후로 애들 공부량이 확실히 절대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중고등학교는 뭐 수능에서 뭐 벡터 빠지고 그런다고도 하죠. 초등에서는 이제 시험을 또 안 보니까
애들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 이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중하위권 학생들이 공부를 훨씬 더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10년 지나면 확실히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가 네. 처음에 가르쳤던 제자들이랑 지금 제자들을 같은 나이대에서 비교했을 때 거의 체감상 한 2년 정도 차이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5년, 10년 더 지나가면은 그쵸? 금쪽 같은 내 아이가 왜 내가 자랐을 때에 비해서 공부를 이렇게 못하지? 어느 순간 여러분이 느끼는 때가 저는 분명히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네. 번째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요. 왜 전교조 선생님들 학교에 자꾸 정치 얘기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애들이 아. 밤에 저를 보면은 맨날 그런 말을 해요. 이제 특히 남녀 학생들이 서로 쳐다보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학교에서 네. 이상한 강사님이 오셔서 담임선생님이랑 함께 무슨 얘기를 했다. 네. 이제 남학생들이 일방적으로 막 잘못했다, 뭐 잠재자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이제 남자 애들이 되게 골이 나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물론 제가 그거를 뭐 현장에서 보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다 전교조 가입돼 있거나 전교조에 되게 친밀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제 애들을 가르칠 때는 정치 얘기 안 하시는 게 어른으로서 맞지 않겠습니까? 그쵸. 네. 아, 이 그리고- 선생님의 답답함이 진짜 느껴집니다. 사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 특히나 그 2년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말이 저는 제 진짜 머리를 탁 치고 왔어요. 네, 공교육이나 네. 사교육이나 그 2년 정도 차이는 비슷한 것 같고요. 네. 사실 학군지가 아니라 비학군지 지역일수록 네. 우리 애가 왜 나보다 내가 같은 나이 때보다 공부를 더 못하게 되는 것 같지? 그런 거를 문득 소름 끼쳐 하실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패널 분들이 중국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한국은 이렇게 전교조가 아이들 공부 안 시키는 사이 중국은 진짜 아이들 미친 듯이 공부를 시킵니다. 물론 이게 좋은 거는 아니지만 네. 물론 애들 개개인한테는 좀 슬픈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AI 시대 로봇이 인간 행동을 거의 모든 걸 따라하는 시대에 우리 아이 나중에 좋은 직장이 아니라 최소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지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전교조 선생님이랑 같이 네. 촛불 들고 있을 때보다 아, 문제집 하나 더 푸는 게 엄마 아버지 입장에서 더 좋은 부모 노릇이 아닐까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렇게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실 그 중심점이 작년 12.3 계엄이 그 시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의 업계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이야기를 해봤다면 사실 계엄 그 시작점부터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계엄이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좀 다들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물론 뭐 긍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부정적으로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좀 이렇게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하면 네. 저는 계엄이 상당한 순기능을 한 것 같은 것이 네. 계엄령을 통해서 또 대통령의 배경 설명을 들으면서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게 된 게 커요. 아, 맞습니다. 내 뭐가 중요하냐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내 삶이 뭔가 평화롭고 내가 일상을 살아간다고 해서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네, 예를 들어 안보가 특히 그렇고요. 네. 또 정치의 현장도 그렇죠. 네. 왜냐하면 우리 누가 예산이 빵원으로 책정됐을 줄을 알았겠어요. 근데 그쵸. 예산을 빵원을 책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메시지를 준 거, 정치적으로 모욕을 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빵원이야 아무것도 하지 마 하는 그런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네. 상징적인 조치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정치 현장에서 막 이들이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을지인데 우리 같은 생활인들은 그거를 알 수는 없죠. 근데 대통령이 많은 복합적인 고려를 토대로 해서 계엄을 선포하면서 그 설명을 이제 해줬을 때 우리가 비로소 민주당의 폐악질도 상당하구나. 그거를 알게 된 측면에서는 사실 이제 민주당한테 우리가 계속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있고 민주당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들도 해명할 것들이 사실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탄핵으로 몰아가고 하니까 해명할 거 하나 없이 계속 그렇게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알게 된 거는 굉장한 그 소득이다. 계엄의 어떤 그 계엄에 대해서 이게 최고다 아니다를 떠나서 그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폭이 훨씬 깊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정쟁의 그 심각함, 네. 그 본질적으로 지금 이 사회가 어디서 멍들어가고 있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폭이 굉장히 깊어진 것은 맞습니다. 사실이다. 네.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는 심지어 법적인 책임까지 다 져가면서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어떻게 더 지금 대통령께서 대응을 더 잘 하실 수 있겠어요? 헌재에서 싸우고 있는 건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오히려 민주당이야말로 이제는 이게 뭐 결과가 어찌됐든 민주당은 이제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을 아마 진실과의 싸움을 더 진짜 제대로 해야 될 거고 안 그러면 아마 이 정치의 영역에서 거의 사장될 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네. 솔직히 말해서 이 계엄을 통해서 네. 그 국민들이 이제 뭐 개몽됐다, 각성됐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체감을 하거든요. 사실 이제 계엄이라는 것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회가 병들고 뭐 안 좋아지는 거를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어요. 어렴풋이는 알고 있었지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뭐 그냥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되면은 뭐 해결해 주겠지. 뭐 되겠거니. 그리고 난 그런 거 머리 아프니 저도 관심이 좀 있는 편이지만 저조차도 나 그거 머리 아프니까 나 이제 뭐 뽑고 이제 당선시켜 놨으니까 뭐 알아서 하겠지.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계엄이라는 거를 이제 터트리고 나서 1212 이제 12.12 이제 담화문에서 그 우리나라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조차도 네. 그 민주당과 그 반국가 세력들의 그 폐악질과 그들의 카르텔을 깨트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얘기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네. 거기서 한번 놀랐던 거고 그 다음에 나도 그냥 애써 머리 아프고 이제 가슴 아프니까 외면했던 사실들,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토지를 사들이고 그 다음에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그 사회 전반적인 것들을 좀먹고 있고 그 다음에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남자와 여자, 좌파와 우파, 가난한 사람과 부자인 사람, 그 다음에 뭐 연예인과 비연예인, 그 다음에 특히나 이제 TV에서는 뭐 연예인들의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보여주고 네, 맞죠. 그다음에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싸움 하는 거를 일부러 막 보여주면서 결혼은 지옥인 것처럼 보여주고 맞죠. 네. 그다음에 애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키울 때 힘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애 낳으면 지옥이다라는 걸 막 보여주면서 사회를 막 갈라놓는 것들이 네. 갈라놓는 것들이 이제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좀 많이 퍼져나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내가 끓는 물 속에 개구리로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네. 진짜 공감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계엄 이후에 제가 하게 됐는데 네. 주변을 보니까 많은 청년들,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깨닫고 목소리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엄 자체가 저는 이 국민들의 호소형 계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호소가 잘 되었고 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익어서 죽어버릴 수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많이 일깨워져서 지금 이런 어느 정도의 사람들 계몽 각성이 되어지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보고 느낀 거는 누가 우리 애들 바보로 만들고 있나, 이제 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너무 충격적이고 저는 정치를 원래 잘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천천히 학교나 학원과 어두운 그늘 아래 무슨 일이 있나 봤어요. 교내 폭력 문제, 뭐 학교 이제 청소년 사이에 퍼진 뭐 마약 문제, 그런 문제들이 되게 많은데, 그리고 우리 애들 공부해야 되는데 지금 그 공부를 누가 방해하고 있고 이러한 학교와 학원에 있는 음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자꾸 누가 회방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대통령이 뭐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음지에 대해서 캐무는 걸, 그리고 학생들한테 너희가 아무리 어리지만 잘못을 했으면 마땅한 벌을 받아야 된다는 정말 기본적인 도덕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가르치는 사람 보고 당신은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이건 정치의 좌우를 떠나서 세대를 떠나서 분명히 되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애가 학교에서 맞고 오는데, 우리 애가 학교에서 막 옆 친구가 마약하라고 권하는데 이걸 학교에서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제지를 할 수 없다면은 그 나라가 과연 정상입니까? 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들, 소위 말하는 마약 팔고 뭐 또래에서 학교 폭력하는 친구들, 아니 속된 말로 나쁘게 말하면 뭐 양아치 일진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네. 그 친구들 마땅히 책임지는 게 정의 아니겠습니까? 왜 어떤 분들, 어떤 시민단체 분들은 그런 친구들을 무조건 감싸줘야 된다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못 배워서 그런 거겠죠?
네, 그래서 다들 어떤 나라가 됐으면 좋겠는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먼저 하실까요? 제가 먼저 하면 네. 저는 두 가지인데 이건 개인적인 바람인데요. 첫 번째는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우리가 역사를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다. 아, 역사가 굉장한 그 세계관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우리 세대 2030 세대가 배워온 역사는 대한민국은 그 건국부터 처음부터 이제 정의가 패배하고 불의가 득세한 그런 나라. 친일파들과 이승만 대통령이 협잡을 해서 만든 나라. 이런 식으로 많이들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 이제 궤적을 따라가 보면은 이제 많은 대통령들이 그런 오명을 다 뒤집어 쓰고 그랬는데 사실 그 역사가 날조거든요. 네. 오히려 진짜 왼쪽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그들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만 네. 그 저는 또 4050 세대가 많이 못 돌아서는 이유에도 그 역사로 형성된 세계관이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민중주의, 민족주의, 굉장히 폐쇄적인 민족주의. 네. 그런 것이 이제 자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제대로 좀 공부를 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유 이념을 좀 제대로 우리가 탑재를 하고 그걸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아직 그 나라로서는 굉장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미완의 과업이 남아 있다면은 이제 자유인의 통일된 공화국을 완성하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 그 과업이 남아 있어요. 네. 근데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떤 가치와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해 나갈까를 집단적으로 같이 좀 이렇게 숙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국 자유이거든요. 근데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로만 자유를 외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늘 말한 모든 내용들을 자유의 이념으로 해석을 하고 발전을 하고 문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유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 자유로우면은 교류하게 되고 자유로우면은 경쟁하게 되고 공정하게 경쟁하게 되고 네. 또 자유로우면은 내가 경쟁을 할 때 잘하고 싶으니까 혁신을 하게 되고 또 근데 나만 소중한 게 아니라 상대방도 소중하니까 자유는 결국 또 책임이고 또 나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끼리 살아야 되니까 자유는 또 공화의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으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게 발전해 온 역사가 문명사고 서구 사회는 그거를 잘 이제 갖고 왔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그게 이식이 됐는데 그게 이제 막 뿌리를 더 내려야 되고 더 그것으로 많은 이제 왼쪽에서 있는 그런 소위 말하는 왼쪽의 담론, 왼쪽의 그 이념 공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우선 첫 번째는 그 뭐 우리나라 앞으로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라고 이제 여쭤보셨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우진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최근에 이제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시는 어떤 역사 선생님께서는 2030에 이제 보수하는 그 교육받지 못해서다, 역사 교육을 받지 못해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하. 저희는 초중 고등학교 때 정교조로부터 역사 교육을 지겹도록 받았습니다. 그쵸. 지겹도록 받았고 그렇게 많이 받고 그들이 말하는 이승만은 독재자고 박정희는 독재자고 뭐 그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기성 언론에서도 많이 떠드는 그런 기존의 역사 교육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저희는 진실을 더 파헤치고 공부했기 때문에 깨어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보고 교육받지 못했고 알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는 굉장한 오만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언론이 공정해야 됩니다. 언론이 공정해야 되고 언론이 어떻게 공정을 해야 되냐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주입을 하기 위해서 논조를 만들지 않고 실제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뭐 저희가 집회 나가면은 극우 세력으로 매도가 되는데 네. 저희는 평범한 사회인이고 일반인이고 직장인입니다. 예. 나라를 걱정하는 직장인들인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공평하게 표현을 해줄 수 있는 언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이들만큼은 제발 이제 정치적인 논란에서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약 제가 얘기했고 학교 폭력 문제 이제 학원가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학교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면 마약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슈 따져가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학교 폭력 문제에 있어서 정치적인 이 또한 정치적인 유불리 따져가면서 대처하지 못한 어른들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AI 시대다, 로봇이 곧 사람 일자리를 침범한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봐라, 어른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지만 정작 여러분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여러분 이제 자녀 나이대 뭐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여러분이 공부 안 시키려고 그렇게 정치적으로 노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라 앞으로 누가 더 많이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공부 안 시키고 여러분이 이념 교육해서 바보로 만들고 저희 학원과 뒤편에서 학교 폭력 시달리는 아이들이 더 많이 살아갑니다. 제발 애들 관련된 문제만큼은 정치적인 논란을 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물론 정치를 여러분 기성세대만큼은 잘 모릅니다. 지금도 되게 이제 계엄에 대해서나 뭐 이제 뭐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몇몇 회의적인 시선 또한 갖고 있는데, 네. 근데 자꾸 교육 현장에 정치 끌고 오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아니라 40대 50대 선배님들이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학교를 학교답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사실 뭐 대단한 게 있는 건 아니고요. 공정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건데, 네.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번에 이제 계엄 사태 이후 드러난 대한민국을 보면은 법과 질서가 상당히 많이 무너져 있다고 느껴지는데, 과연 모든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한가를 보면은 이제 누구는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뭐 재판도 미루고 뭐 조기 대선 운운하면서 지금 뭐 대통령이 된 것 마냥 행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자유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대통령이라도 잘못했으면은 우리도 다 비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민주당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카톡 검열이라든지 뭐 여론도 조작됐다면서 뭐 민심 검열이라는 뭐 이런 말로 우리 자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네.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뭐 K-팝이라든지 이런 현대 문화, 그리고 경제 수준이 되게 대단하다고 많이 놀라운 수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들을 지키고 발전해 나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법치주의가 잘 지켜지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남녀를 갈라치기 하지 않고 네.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면서 외교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국민들이 이제 그 뚜렷한 안보관을 갖고 네. 이제 한미 동맹을 강화해서 좀 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진짜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강화문에 있는 태극기를 든 어르신들은 태극기 틀다 극우 어르신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게 싫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서신 거거든요. 그분들이 힘이 남아 돌아서 혹은 뭐 본인의 이제 뭔가 이익을 위해서 나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들 이제 다 누릴 거 누리시고 이제 세상을 마무리를 하시는 분들인데, 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서 나오신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조롱은 하지 말아주시고,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나라에 대한 진정성, 자유에 대한 진정성, 그다음에 우리를 생각하는 그 사랑하는 그 마음들을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고, 언론도 그분들에 대해서 심한 표현을 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제발 학교를 정쟁의 도구로 아이들을 선동의 대상으로 봐주지 말아주십시오.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는 김정은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과격한 특정 사상을 옹호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인공지능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 때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게 바른 윤리다라는 걸 가르치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저는 학원에서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아이들을 여러분의 이제 선동의 대상으로 봐주지 말아주시고, 학원은 가르치는 장소만큼은 가르치는 장소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너무 이 시간 저희 탄대청에서 기획을 해봤는데 네. 솔직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보고 싶어서 네. 기획을 해봤는데 너무 일단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많이 전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는 민주당은 좀 정신 차리라 이 이야기 하고 싶고, 네. 사람 한 명을 미친 사람 만드는 거는 쉽습니다. 어떤 모략이나 뭐 여러 가지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안 좋은 마음을 먹게 하고 또 나쁘게 오염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쉬운 길인데, 뭐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정말 그렇게 아무런 그거 없이 정말 술 먹고 이렇게 가는 식의 어떤 지식 담론은 저는 굉장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물음표를 던져 보셨으면 좋겠고, 이들이 과연 우리의 대안이 될 수가 있는가, 이들은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것인가 좀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갈 길이 멀다, 대한민국이 갈 길이 멀다, 그래서 허접한 정쟁에 시간을 쏟을 여유가 없다, 네. 하루빨리 정상화가 돼서 좀 중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